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 할 때는 이제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조문부터 보시겠습니다. 244조의 3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첫째,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셋째,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넷째,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지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표현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밑에 이제 예에서 보도록 하고요. 조문 2항을 마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위 사항을 알려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피의자 신문을 하면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진술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피의자가 자필로 행사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쓰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피의자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하거나 또는 피의자 스스로 자기 이름을 쓰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아래 보조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여기다 한번 실어봤습니다. 모의 조서. 예전 시험에서 사용됐던 조서인데요. 피의자 신문조서, 성명, 김경식,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하고 위 사람에 대한 어떤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 여러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명을 여기 쓰게 됩니다. 피의 사건에 관하여 언제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네요. 검찰조사보 강성임을 참여하게 한 후 검사가 신문을 할 때는 검찰 수사관, 검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법경찰관이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 관리를 또 참여시켜야 됩니다. 혼자서 신문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죠. 피의자 신문 시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피의자의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이 편집에 자꾸 문제가 생겼네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이렇게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같은 거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검사는 피의 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당신은 어떤 사실에 관해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금방 위에서 봤던 것처럼 형사소송법 244조의 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칸이 계속 틀리네요.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하고 아까 244조의 3 1항에서 봤던 문구를 이렇게 아예 여기 네모칸으로 인쇄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래서 조문의 내용이 그대로 이 신문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죠.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예, 고지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할 것인가요? 이 칸이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제가 편집을 잘못해서요. 여기 줄쳐놓은 것처럼 아닙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수사기관이 적어 넣었다면 여기다가 기명, 이름, 김경식 이렇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하든지 김경식이라고 펜으로 이렇게 이름을 쓰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작성이 되지 않으면 자필로 기재하거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지 않으면 아래 2010도 3359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강의 한 672부분에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라고 하게 됩니다. 나중에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 같은 것들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증거능력이 있게 되는데 312조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틀려버리면 이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증거 능력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그랬죠.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애써 수사를 해도 그 증거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앞서 설명했던 그 부분이고 뒤에 판례에서 나오겠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의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대개 이제 전과를 확인하고요. 예, 어떠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실대로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 정도, 건강상태 등을 진술하였나요? 하면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혐의 사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피의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부인하고 있죠.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피의자는 언제 어디서 고향 재경향후회가 주최한 부부동반 송년회에 피의자의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송년회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가요? 소주 반병 정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여 송년회가 끝나기 전인 밤 9시경 식당에서 나와 피의자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지요. 밤 9시경에 식당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는 친구인 서중혁과 피의자의 처가 극구 만류하였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하겠다고 고집을 피워 결국 피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왔지요. 아닙니다. 제 처가 운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대역 사거리에 이르러 남부터미널 쪽에서 강남고속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그곳 모퉁이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아 송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지요. 제가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고를 낼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피의자 박경희가 이제 피의자의 처인데요.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는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중혁은 피의자가 이러이러하다고 교통사고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서중혁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있는가요? 서중혁이 저를 모함할 이유는 없지만 그 친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대역 사거리를 우회전하여 강남고속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제가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피의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현재 무면허 상태이고 또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구속이 되거나 엄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지요. 제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전제로 계속 추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길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의자 박경희와 서로 자리를 맞바꾸어 피의자 박경희가 운전한 것처럼 하려고 하였지요. 이제부터 피의자가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겠습니다. 피의자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일로 인하여 피의자의 처인 박경희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라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떤가요?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이수민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지요. 이때 피의자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하다. 피의자는 피의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하려는 순경 이수민의 얼굴을 오른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지요. 역시 피의자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했나 봅니다. 피의자는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박경희와 공모하여 피의자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박경희가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였지요. 이때 피의자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면 더 이상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검사실에서 퇴실하여 도주하려 하여 신문을 중단한 후 피의 사실의 요지와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 후 긴급 체포하였다.
자, 긴급 체포의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실은 다투어졌던 그런 사건인데요. 모의 사례에서 긴급 체포한 사정을 이렇게 조서에다가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제 사실대로 진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떤가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244조 제3항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면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이 부분도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의가 없다는 걸 자필로 기재하게 해야 하고 조서에 간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조서가 여러 장이 있으면 이 조서를 반을 접어서 이 장과 이 장이 연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중간에다 사진 도장을 찍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서에 나중에 기명 날인하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했던 바 진술한 대로 옥이나 증거한 병행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하게 하다. 네, 간인한 후 여기서는 무인을 찍었네요. 손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손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성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상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사무관이나 수사관, 서기관, 검찰 사무관 등을 참여시켜야 되는 겁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조서는 혼자 받을 수 있지만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든 사법경찰관리든 다른 수사기관을 참여시켜야 된다. 수사관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수사과정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인지 오후 2시쯤 도착을 했네요. 조사 시작은 2시쯤 시작을 해서 7시까지 3시간 정도가 걸렸고 조사 끝난 다음에 조서를 읽어보게 열람해 준 시간이 약 10분 정도 열람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밖에 특별한 사항 식사를 했다든지 하면 중간에 조사를 중단. 이 경우에 긴급 체포하느라고 4시경에 그러니까 2시부터 4시경까지 계속 조사를 받다가 50분간 중단이 됐는데 그 사이에 긴급 체포되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의가 있는지 또 한번 여기다 적도록 해서 이렇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받음해서 수사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법, 인권 침해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확인을 하고 작성자가 역시 쓰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모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사례인데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살펴본 이유는 피의자 신문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었고요. 피의자 신문이 상당히 중요한 수사 방법이 되는 것이고 또 자필로 기재한다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 또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형사소송법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좀 더 판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92년도에 선고된 구의도 682 판결은요. 665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 2항 우리가 공부했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진술거부권 고지.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자기 부재 거부의 특권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만약에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피의자의 진술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설사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 계속 이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명력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전제로 해서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증거 능력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였잖아요.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의 진술을 들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이 고문이나 폭행, 협박 등과 같이 임의성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임의성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308조에 의해서 얘기하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 측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사안을 잠깐 읽어보면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증거는 비디오 검증조서인데 범죄단체 조직죄에 관한 공범으로서 요즘에 N번방 그 성착취 동영상 촬영 유포에 관해서 N번방 사건이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느냐가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형법 강론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그런 범죄는 아닌 것 같지만 범죄단체 조직죄에 관한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 길 아무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그 길 아무개와 위 문제된 사건에 관해서 대화를 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비디오 테이프 검증 조서인데요. 이러한 비디오 테이프의 녹화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 실질적 성격이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은 거다. 그걸 테이프로 녹화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준해서 증거 능력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보니까 길 아무개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서 미리 진술 거부권이 있으면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서 본 법리에 따라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판시 사항은 2010도 8294 판결에서도 유사한 판시를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참고인은 피의자와 다른 제3자인데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를 한 경우라면 진술거부권을 고지 않았다면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13년에 선고된 2010도 3359 판결은 앞서 본 것처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 1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부재 거부의 자기부재 권리에 터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형사소송법 244조의 3 1항에서는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돼 있고 그와 같은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거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69에서 앞서 우리가 뒤에서 판례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데 바로 이 판례죠. 그리고 670에서 보는 것처럼 669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답변은 자필로 기재하거나 그렇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된다죠. 그 부분에 대해서 670 한편 312조 제3항은 이제 증거법에 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조서의 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조문인데요. 312조 3항을 나중에 이제 증거법에서 배우겠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즉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물론이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춰보면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244조 3 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12조 3항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증거법 공부 시간에 나오겠지만 공부가 된 학생들은 다시 복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 답변 부분이 자필로 기재된 것도 아니고 기명날인, 서명이 그 부분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증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675번에서는 이제 675번을 읽어보면 헌법 12조 1항에 의하면 이런 규정이 있죠.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하고, 또 사항 법문에 의하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이 신청한 경우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접견권, 지난주에 공부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243조의 이 제1항은 피의자 신문에 있어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당사자 대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엄격히 그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677번에 보시면 이 사건에서는 제가 미리 줄을 쳐놨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역시 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거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678, 679는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보충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한편 2013도 5441호 판결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문답서를 작성했는데 그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안 한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할 때 증거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은 결론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680번에 보시면 진술거부권을 헌법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무엇이냐?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헌법 조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적 뒷받침이 있을 때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해서 진술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공직선거법 2013년도에 개정되기 전에 구선거법에서는 진술거부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않았고 앞서 본 것처럼 수사기관이 조사할 때 피의자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는 조문이 그대로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이 되었지만 그 시행과 관련해서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절차에는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입법적 뒷받침이 없었던 사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법리 하에서 사실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생략을 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구법하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작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구법에는 그와 같이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어떤 법을 입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사법부는 주로 법을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이 해석이 이 입법이 잘 되어야 그 해석도 또 의미가 있고, 물론 입법이 완전할 수는 없어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입법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검사와 신문기자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직업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직업윤리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로스쿨을 졸업한다 그래서 전부 법률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입법부에 가서 또 중요한 입법 일을 하는 입법조사관이라든지 입법 지원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역으로도 법률가들이 정말 많이 진출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되면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공부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뭐랄까요 진로를 넓게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양형상 형을 선고할 때 양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하는 견해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가 대립이 되고 있다는 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한편 주의해야 될 것이 2020년 2월 4일 올 2월 4일 날 개정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진술 거부권이나 피의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 참여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이외에 알려줘야 될 사항이 또 생겼습니다.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생겼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조문이 197조의 3 제8항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은 지금 2월 4일 날 공포가 돼서 공포한 지 6개월이 지나고 1년 내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 피의자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 참여권 이외에도 이와 같은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사법경찰관에게 의무가 지어졌다. 이 부분을 역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에게 구제 신청을 하면 검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수사기관을 공부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관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과 참여,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영상 녹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빨리 끝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술거부권을 공부한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피의자 신문과 참여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부분은 아까 조서 설명하면서 한 바가 있지만 다음 시간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